안녕하세요. 데이터와 경제 지표로 경제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입니다.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은 지가 엊그저께 갔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쨌든 그 제자의 부탁에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에 바쁘신 와중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 모셨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 채널이 부동산에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지난 3년간 아파트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교수님. 예.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도록 영향을 준 데이터나 뭐 지표, 요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 아파트 가격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전도시 KB 국민은행 데이터 기준입니다. 네네네. 그 2009년이 전도시 평균이 그 저점이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올 3월까지 네. 계속 오르는데 네네네. 예, 평균 74%가 올랐어요. 네네네. 근데 서울이 평균 11% 올랐는데 뭐 부산 110%, 네네네. 그다음에 대전, 대구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사실 서울만 이야기하는데 상승률로 보면은 지방 대도시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저금리 때문이었다. 네. 저금리.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경제를 겪으면서 전 네. 세계가 금리를 많이 낮추고 또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거기다 최근에는 3년 많이 오른 거는 네. 또 2020년에 세계 경제, 우리 경제가 극한 침체에 빠졌었는데 또 네네네. 2020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V자형에 회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이렇게 경기마저 회복되니까 네네네.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금리와 경기 회복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3년간의 아파트 시장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교수님의 그 아파트 시장에 물론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거시적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책에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 나오시는 그런 인터뷰에서도 그 자산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제가 저 아파트 가격 장기 사이클을 구해 보니까요. 네네네. 우선 상승률은 모든 도시가 다 꺾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제일 먼저 꺾였고요. 대구. 그다음에 대전, 대전. 그다음에 서울 강북 여기가 먼저 꺾이고 다른 데도 다 꺾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상승률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네네네. 조만간 저는 수준 자체도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때문에 하락하느냐? 네. 방금 전에 그동안 아파트 가격을 상승했던 게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네. 경기 회복이라고 그랬는데요. 네네네. 이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다 부정적으로 작용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 정부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네네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다. 자산 가격,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잡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 3차례 올리고 앞으로 또 뭐 한두 차례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가계대출 금리가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때는 2.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일부 은행에서 보니까 6%까지 올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 금융위원회가 은행들한테 야 가계대출 좀 줄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계대출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가거든요. 네네네.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뭐 주가가 계속 좀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기 중에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올 1월까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 올 1월까지? 예. 네네네.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데요. 네. 이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동행지수도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빠르면 올 1분기 중반, 네. 늦어도 2분기부터는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둔화될 거죠. 거다.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저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다. 예, 문제는 이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맞아요. 예, 그거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이거 올라갈 때는 최근처럼 지나치게 가대평가되고 네. 떨어질 때는 가수평가돼 버려요. 네. 주가가 대표적인 경우죠. 네네네. 예, 저한테 그 닥터둠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맞습니다. 표현했는데,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네.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있는데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아. 예, 작년 4월에는 수출도 증가했지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약 40%나 가대평가됐었어요. 아. 예, 그래서 주식 비중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주가는 20% 이상 떨어지면서 수출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는 가대평가 국면이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아, 해소가 됐구나. 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택가격을 제가 그 평가하는 거는 PIR이에요. 네. KB국민은행에서 이거 발표하는데요. 네네네. 작년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19배입니다. 아, 19배. 예. 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네. 평균 소득에 비해서 평균 집값이 네. 19배가 높다는 거. 19배. 이게 2008년부터 2020년 평균이 한 12배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이 12배인데 19배. 네.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너무 많이 것이죠. 올랐다. 네. 예, 그다음에 물가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에 비해서도요? 우리나라 물가가 우리 소비자 물가는 한 26% 상승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점도시 아파트 가격은 74%는 올랐으니까 네.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네. 예, 그다음에 통계청에 보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요소 렌트 비용이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렌트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평균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네. 2000년 뭐 평균보다도 예, 그게 40 내지 50% 높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면은 네네네. 예, 적정 수준보다 아파트 가격이 40% 내지 50% 가대평가됐다. 이게 해소돼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30%, 40% 이렇게 떨어진다면 놀라실 텐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네. 뭐 부동산 오래 하시니까 네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2011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네. 그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때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었는데 네. 예,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네.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낮았거든요.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맞아.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네네네네. 그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네. 지금 정점에서 꺾이고 있는 꺾이고 시점이더라. 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한 번 꺾이면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네. 4, 5년은 갑니다. 아, 4, 5년? 예, 예. 네. 근데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뭐 제 전망이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네네. 예,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네. 예, 자산 배분을 공부하면서 거기 어쩔 수 없이 부동산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우리 가구 자산 배분 보면요. 네. 77%가 부동산이에요. 아. 그렇게 높기 때문에 뭐 자산 배분하는데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예, 부동산 동향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주식, 채권 같이 공부하면서 거시경제로 예, 부동산까지 가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견해를 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뭐 제 전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또 일반인들이 금리라고 했었을 때는 좀 와닿는 게 좀
막 이렇게 실생활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유가가 오르면 당장 내가 주유하려고 하면은 막 2,000원 넘으니까 어이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리는 바로 와닿지 않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와닿는 게 대출 시장이에요. 예.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했더니 이제 금리,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 대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게 맞는데 내가 빌린 돈이 자체가 적다면은 그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예. 사실 지난 뭐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 주택담보대출 크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해서 대출 이자 감당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약 1,000조가 넘었는데요. 거의 아. 74%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네, 이렇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74%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예, 기업들이 돈을 덜 갖다 쓰거든요. 네네네.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869조예요. 요새 금리도 인상돼 가지고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 기업이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계대출 중에서도 은행이 가게한테 빌려줄 때는 기업들한테는 주로 신용으로 빌려주는데 네. 가게한테는 그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 외에는 네. 거의 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비중이 74%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 다르죠. 아, 그렇죠. 예, 네네네. 주택담보대출이 적은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거의 돈 안 빌렸어요. 아,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은 금리가 오르든 네. 뭐 떨어지든 그렇게 네. 큰 말씀하신 건 네.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0%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은 네. 약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한 데다 써야 된다는 거죠. 오, 너무 큰데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오르면은 네. 금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뭐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면서 분석해 놨던데요.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은 네. 대출이 약 24조 정도 줄어든다.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대출 금리가 뭐 가장 낮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5%까지 맞아요. 갔는데요. 네네네. 예, 지금 뭐 4%, 4%. 뭐 6%, 네네, 뭐 이 정도 6%도 가니까 있어요. 네네, 6%, 일금융권에서도. 예, 네네네. 6%까지 가니까 네. 아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가계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 아파트 시장에 대한 교수님의 인사이트와 또 대출 시장에 대해서 금리가 올랐을 때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교수님이 최근에 또 이렇게 금리와 환율이라는 이제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읽고 이렇게 사인도 받았는데요. 보니까 뭐 승진했는데 대출 금리가 인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환율 설명에서 미국 1달러 얻기 위해서 하나 1,15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서 또 심화적인 부분까지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자시니까 좀 앞광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만 알면은 경제 공부 다 했다. 네네네. 금리 가지고 현재 금융시장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네네네. 요새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되고 또 역전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거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금리 가지고 미래 경제 성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 다음에 환율 가지고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환율만 알면 저는 공부 다 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금리 환율 알기가 그만큼 힘들다. 힘들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책을 낸 거는 금리 환율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기 쉽게 한번 책을 써봤습니다. 네네네. 예. 뭐 교과서보다도 더 쉽게 한번 써본 거예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에 어떤 강의 갔더니 한 주부께서 이 책 가지고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예, 그분이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읽어봤는데
이 책은 가정에 한 권씩은 있어야 되겠더라. 아, 맞아. 이런 저 극찬을 하시던데 맞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책 광고해서 고맙습니다만. 네, 맞아요. 네, 저는 뭐 금융회사에 있으면서 부자들도 보고 그다음에 가난한 분들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소득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뭐 책 사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또- 책이 그렇게 아직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그러나? 금리와 환율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과서 같은 책은 네. 그냥 꾸준히 팔리지 네. 한 번에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네. 원래 그런 게 더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반짝보다는, 그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편에서는 또 교수님의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 1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